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외국인의 복귀에 속지 말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오늘 반등이 나왔다고 해서 저점을 잡았구나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굉장히 큰 착오이고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그래서 지금 증시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하락 폭락장을 전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라 생각하고 지금 구간에서부터 올라간다 해봤자 엄청나게 많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차피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올라갔다가도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증시입니다. 과거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계속 중장기적으로 우상향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북 분단 국가인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외국인들에 의해서 굉장히 시장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봤을 때 불안한 곳에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서도 한번 쫙 매수를 했다가 쫙 빠진 것도 어떻게 보면 분단국가라는 그런 역할도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외국인의 복귀에 속지 말자라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네. 이번에 현물에서는 매수에 들어왔지만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증시가 떨어질 때 외국인들의 매세가 선물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증시가 오늘 반등 나올 때 현물에서는 매수에 들어왔지만 그동안 샀던 선물에서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기본적으로 증시가 빠질 때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선물의 매수가 들어온다면 증시는 반등이 가능하다. 그리고 반등하고 나서 외국인들이 선물에 매도가 나온다면 이거는 떨어질 확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매매 동향을 보시면 단기 매매를 할 때는 꼭 이걸 중요시 여기셔야 되는데 일단 29일, 28일, 27일 동안 외국인들이 거의 1조 가량을 외국인 그 선물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네. 근데 1조 가량 매수하고 나서 오늘 급반등이 나와버리니까 바로 5,500원 정도 팔아버렸거든요. 그럼 이렇다는 것은 그만큼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시장을 단기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4, 15, 18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3일 정도 연짝으로 매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3일 14, 15, 18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가 이제 들어오면서 증시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19, 20, 21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양봉이 나왔습니다. 그 올라갈 때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도하고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선물을 매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기 매매를 이제 봤을 때 그 외국인들이 한 2, 3일 가량 선물 쭉 매수에 들어오면서 한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가량 매수에 들어온다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중간중간마다 단타를 치고 싶다. 그럼 네. 외국인들의 선물에 대한 동향을 보고 떨어질 때 외국인의 선물의 매수가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들어오네. 이거는 급반등이 나오겠다. 그래서 2, 3일 정도 1조 이상 됐을 때부터 서서히 단기 매매를 해보신 것도 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단기적인 관점이고 제가 보기에는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증시는 아직까지 하락을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저한테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미쳤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제 어떤 말을 하셨죠? 한 1월 제가 18일부터인가 그때 18일인가 16일인가 15일인가 그때 한번 폭등장이 났단 말이에요. 그때 제가 이제 증시 마지막이다 얘기를 하면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댓글에 이제 엄청난 욕을 많이 먹어가지고 네. 마음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증시가 진짜 빠지니까 우리 개인 투자분들이 대단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지금 제가 또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직 하락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이 완벽한 고점이다 이게 아니에요. 근데 중간에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할 수 있어요. 네. 분명히 추가 상승 여력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하락에 대해서 조심을 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동성 장세입니다. 지금은 유동성 장세인데 만약에 유동성 장세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컵이 있어요. 네. 물컵에 물이 있는데 반대로 얘기했네요. 그래 물컵 안에 물을 물이 말씀하신 있는데 건가요? 만약에 그게 물이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면은 물을 다 먹는다 하더라도 물이 또 있으니까 아깝지 않습니다. 근데 이 물 이상으로 물이 들어올 게 없어요. 그 물을 먹다 보면은 물이 고갈된단 말이에요. 그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이 그런 시장입니다. 유동성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때까지 급등했던 시장인데
이제 미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다가도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걸 봤을 때 유동성 측면에서 더 들어오기 힘들 가능성도 있겠다. 근데 한 번은 더 들어올 수 있다. 그 한 번이 제가 보기엔 마지막이다. 그리고 증시는 기본적으로 고점을 어떻게 찍냐? 악재가 있어서 찍냐? 아닙니다. 증시의 고점은 더 이상의 기대감이 없을 때부터 증시의 고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열풍을 할 때 그때 고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들의 매수세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엄청난 유동성이 공급된 거 맞아요. 네. 근데 하지만 추가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이 공급된 유동성 또한 언젠가는 고갈될 것이다라는 게 제가 보는 개인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증시는 한번 떨어진다 한다면 저는 2,600포인트부터 2,600포인트. 2,700 정도까지 증시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 떨어진다면 이제 850 정도까지도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850 이요? 네, 코스닥부터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지금 920부터 930 지금 시점에서는 저점을 단기적으로 잡을 수 있다라 말씀드렸고 이때는 반등이 쭉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단기적이라고 한다면 2월 달에는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2월 달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 반등이 나고 난 그 이후부터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후부터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지금 6월 거의 이제 공매도 금지가 3월 달에 풀린다 얘기가 있는데 그게 6월로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때가 개인 투자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공매도가 이 시장에 풀리고 개인 투자들까지 공매도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당연히 매물에 대한 압박들이 엄청나게 심하겠죠. 네, 그렇죠. 지금 게임스탑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그 헤지 펀드들이 지금 굉장히 이제 도산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여러 가지 악재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유동성에 대한 공급에 대한 신규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게임스탑과 같은 공매도 헤지 펀드들이 도산을 하고 있고 그럼 도산한다면 줄줄이 도산한다면 굉장히 터져버린다면 이게 공매도에 청산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자기들이 들고 있는 주식까지 청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장에 매도가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럼 그때 대해서는 굉장히 시장의 변동성이 심해질 수 있고 안 좋아질 수 있어요. 미국장이. 그 미국장이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장까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정말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주말 동안에 네. 잠을 안 자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증시 그러신 어떻게 것 될까? 단기적 전략, 중장기적 전략 전부 다 짰는데 일단 단기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 근데 하지만 3월 달 때부터는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또 더 떨어진다 한다면 그 3월 달 이후부터는 저는 최대 800포인트부터 870, 그러니까 이 사이까지 전 떨어질 확률이 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하지만 코스닥은 이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매수 기회이고 다시 한번 매수해서 한번 다시 뛰어오르면은 그때 가서야 주봉이나 월봉상에서 쌍고점 패턴이 나올 것이고 쌍고점 패턴 이후에 고점이 낮아진 패턴 이후에 그 다음 폭락장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시나리오는 아직까지는 대폭락장 아니지만 단기적 올라갈 때 서서히 정리를 하고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좀 더 재수없게 조금 더 빠르게 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코스닥은 800에서 870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신규 매수 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일단 2,600 정도, 2,700 정도 요 정도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요 정도까지 떨어진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신규 매수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오른다면 다시 한번 매도하고 나서 월봉이나 주봉 상태에서 고점이 낮아진 패턴들이 나오면서 서서히 급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중장기 플랜을 준비를 해야 되고 제가 이 다음 코너 내일 시장에서 얘기해 드릴 승부처. 것까지 네. 좀 그 다음 코너에서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끝까지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와, 굉장히 이야기가 잘 들립니다. 선물과 현물의 그 외국인들의 매수 포지션을 잘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의 또 트레이딩 방법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폭락장까지 이야기하셨습니다. 코스피가 2,600에서 2,700, 코스닥 800에서 870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셨는데 단타장의 전문가님은 얼마까지 떨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어떠세요? 저는 아직 그 하락을 생각하고 있지를 않아가지고. 반대로 하락은 아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아직은 별로 이제 하락에 대한 생각은 잘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단 제가 항상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증시는 뭐 이제 내일 떨어질지 모레 떨어질지 저는 솔직히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당분간은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애초에 이제 그 증시에 투자하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인버스나 아니면 네. 레버리지나 이런 상품 별로 안 좋아하고 애초에 이제 그냥 기업에 투자하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차피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고 성장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지금 가격이 시가총액이 너무 낮다라고 판단이 되면 증시와 무관하게 저는 투자해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항상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증시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언제까지 떨어질까요? 지금 주식해도 될까요? 라고 대부분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증시가 최고점을 달리고 있을 때도 최저점을 달리고 있을 때도 항상 차태용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막 좀 꺾일 거다라는 폭락장을 이야기하시는데 네. 단타 장인 전문가님은 시장이 꺾이면 네. 뭐 그래도 지금 주가와는 무관하게 종목을 조금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포커스로 이야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죠. 일단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은 시장 때문에 주가가 무너져도 금세 회복합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 성장성이 있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이라면 지금 당장 투자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하나만 질문해 볼게요. 차태용 전문가님. 네. 시장이 꺾여도 종목 사야 됩니까? 사야 될 종목이 있고 사지 말아야 될 종목이 있는데 일단 사야 될 종목 같은 경우는 저평가가 된 종목들, 바닥에서 기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종목들이 증시에 빠질 때 올라갑니다. 그리고 증시가 떨어질 때 올라갔던 종목들이 증시가 올라갈 때는 떨어집니다. 그런 거 봤을 때 증시가 올라갔을 때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저평가주들은 매수해도 되지만 일단 저는 증시가 빠지는 것을 기본적으로 저는 예측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야지만 투자에 대한 기회를 완벽하게 노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저점, 고점을 확실하게 예측하지 못하겠지만 큰 흐름상 봤을 때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미리 돈을 모으고 미리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하자. 이 정도는 어느 정도 저는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증시를 잘 예측해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동성의 랠리 단타장의 전문가님 언제쯤 좀 끝날 거라고 보시나요? 금리 인상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이든 정권이 들어선 지도 얼마 되지를 않았고 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정말 똑똑한 부분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 테마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미래산업 쪽이나 가치 투자 형식의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 아직까지는 펼쳐지고 있어요. 현재 제약바이오 랠리가 펼쳐지지 않았다라는 것만 봐도 저는 아직 증시가 고점이 오려면 좀 멀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무슨 소리입니까? 제약바이오 종목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데요?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게 이제 사실상 저는 제약바이오 종목이 대세 상승 랠리를 보여줬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 코로나19 백신 관련된 테마로 올라갔다라고 보고 있어요. 백신으로 보셨다. 네, 그러면 그게 그 제약이지 그러면 그게 뭡니까? 제약바이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거는 하나의 테마군이 형성이 된 거고 이게 과거에 18년도, 17년도 혹은 그 이전에 제약바이오 2008년도 랠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제약바이오 랠리가 펼쳐질 때 어떤 랠리가 나오는지 지금 나온 양상하고는 조금 사뭇 다릅니다. 임상 몇 상에 성공했다느니 이런 제약바이오 독자적인 호재성 기사가 뜨면서 우후죽순 무슨 항암 치료제도 면역 항암이라든지 표적 항암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임상 얘기가 나오면서 우후죽순 종목들이 급등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그러한 양상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반도체 쪽이 계속 랠리가 나오고 있죠. 제가 종목 예시 하나만 보여드리겠는데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그냥 무작정 오래 가져가면 수익이 나는 게 아닌데 그냥 장기 투자하면 수익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제 이전에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저를 따라오는 투자자분들에게 추천했던 종목인데 사실 이때 한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근데 16,000원, 17,000원 부근에서 추천을 했는데 이게 7,400원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이 종목이 떨어졌을 때 그때 투자자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거 무슨 일이냐 이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절대 손절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의 악재가 발생하면 손절을 고려해야 하지만 증시의 악재가 발생하면 추매를 고려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때 당시에 상하프론테크 정말 좋은 기업이었고 16,000원, 17,000원 아주 좋은 자리였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7,000원, 7,400원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증시 때문에 떨어진 거지 상하프론테크 기업의 문제가 발생한 게 아니었거든요. 시장의 영향이다. 그렇죠. 그럼 결국에 이 기업은 여윳돈이 있어서 추가 매수를 했으면 엄청난 수익률을 낼 수 있었던 거고 최소한 홀딩만 했어도 16,000원, 17,000원에 사고 홀딩만 했어도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네, 지금 뭐 계속 올라가. 62,000원까지 올라갔어요. 네, 이러한 기업에 투자를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낙폭이 좀 떨어져도 증시 때문에 네. 이제 가져갔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지 테마주 매매를 하고 이미 고점에 있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고 이런 매매를 한다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증시 회복될 때 올라가 주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뭐 시장과는 무관하게 괜찮은 종목이라면 쭉 들고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쭉 얘기를 들어보면 뭐 종목 얘기했으니까 우리 뭐 건설주 얘기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가에서도 건설주 관련해서 목표주가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들 줄줄이 내놓고 있고요. 특히나 정부에서 주택 공급 본격화 이슈가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두 분 좀 건설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차태용 네. 전문가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항상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 생각하고 충분히 이제 건설주들이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그 전까지 봤을 때 건설주들이 이제 상승 랠리가 나왔던 종목들도 있거든요. 대림산업 같은 경우에서 급등이 좀 나왔었고요. 신세건설 같은 경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건설주들을 지금 바로 배팅한다 이런 거보다는 저는 그 이슈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좀 약간 좀 재료가 지금 당장에 있는 기대감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추후에 좀 눌림목 나올 때 시장을 좀 보고 나서 매매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태용 전문가님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얘기를 들어봤고 단타장기 전문가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 뭐 정부의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건설주들이 다시금 뭐 신호탄을 다시 올릴 수 있을지 반등의 신호탄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지금 제가 보기에는 현 정권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뭐 지금 현 정권에 뭐 어떻게 보면 책임이 있다 없다를 막 가지고 갑론을박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사실 그런 걸 떠나서 어쨌든 지금 여론에서 많이 얘기가 회자되고 있는 게 부동산 정책이 지금 너무나도 힘들다.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너무 야기가 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 시장에서의 핫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목이 지금 집중이 되고 있거든요. 정책 방향성으로. 그래서 그동안은 공급을 좀 늘리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실상 이제 공급이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동산 가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 이번에 2월 4일에서 5일,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에 25번째 부동산 정책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굉장히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인 큰 골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규제가 아닌 공급을 이제 늘리는 쪽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공급을 증가시키겠다라는 거고 여기에 하나 덧붙여서 속도까지 내겠다라는 게 주요 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상 이제 속도가 붙지 않았는데 이제 속도까지 올리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굉장히 발빠르게 이제 수주가 나오기 시작할 거고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건설 붐이 이제 본격화될 텐데 여기에 따른 건설사들의 종목들의 움직임 굉장히 강력할 거라 보고 있고 오늘 증시가 지난주 빠진 거에 비해서 1거래일 정도, 오늘 이제 첫 주의 첫 거래일, 이제 증시가 어느 정도 살짝 반등을 보여줬는데 오늘 증시 반등 속에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섹터라고 한다면 역시 건설 섹터였습니다. 실제로 증시가 조정을 보였다가 살짝 반등을 줄 때 강력한 반등을 보여주는 섹터가 건설주였기 때문에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그 이후에도 이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책을 통해서 수혜를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건설주, 조정이 나온 이 타이밍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